그렇죠. 그게 사실은 인제 그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경로 의존성. 뭐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와서 네. 어느 정도 됐고 지방 정부 자산의 그 자금의 한 40%를 어쨌든 토지 매각 대금으로 해소를 했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관리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침체가 된 거는 우리가 뭐 공동부유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 2015 년부터 그 시진핑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오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우리도 뭐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집, 부동산, 주택은 거주하는 거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제 네. 이러면서 투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 토지 자산이나 이런 거 부채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시장을 좀 구조적으로 할 생각보다는 규제로서 막으려고 했던 게 미스가 있었다. 그건 중국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도부는 절대 인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그 인민은행장이었던 리강이라는 네. 이강 인민은행장이 이제 퇴임을 했으니까 중국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나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중앙은행 총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다만 그거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니까 우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런 구조 조정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네.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이제 시진핑 리스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 이게 너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3차 산업의 이 소위 활력을 너무 꺾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유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세계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데 결국은 알리나 텐센트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끌고 나갔었는데 왜 그거를 압박을 하느냐. 네. 그리고 압박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공동 부유해야 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공동 부유라는 게 다 같이 잘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가진 자의 것을 재분배하는 공동 부유 시대는 간 거죠. 네. 지금은 공동 부유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서 그죠? 네.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야 돼. 개혁 개방이 왜 성공했느냐? 예. 옛날에 가난했었는데 국가 주도로 어쨌든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저 회사만 다니면 월급이 옛날보다 많아지고 그래서 예. 나도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그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형태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시진핑 리스크고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걸 자꾸 꺼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중국의 그 소위 그 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소위 수혜자가 돼서 상당한 부를 일군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 중국에서는 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뭐 탈출 러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사회 부조리 현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청년들 취업 안 되니까 뭐 탕핑한다 그러고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사회가 활력이 빨리 떨어지죠. 떨어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인데 이거를 전환을 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방향성을 다시 잡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그렇다면 내가 저기에 참여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이 심리 네.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생기면 안 쓰잖아요. 맞아요. 돈 안 쓰고 지금 뭐 저축률이 50%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도 돈만 생기면 상환부터 한단 말이죠. 맞아요. 부채 안 갚으면 망하니까. 네. 그 개인은 돈을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어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가요. 소비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악순환이 지금 한 3년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그 정책적으로 심리적인 요소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 견제는 계속 될 거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모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뭐 물밑 대화는 충분히 계속 할 겁니다. 이 두 나라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지만 원래 그 트럼프는 디커플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끊자. 네.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한 4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계 한 40%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일본의 G7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리스킹을 해야겠다.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보다는 조금 약한 단계잖아요. 저는 이런 과정 조정기를 거쳐서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예. 지금 어떤 형태로든 다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물론 이 리커플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G2라는 말을 하는데 G2라는 말은 미국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미국은 안 씁니다. 그 미국의 언론이 만들어낸 그렇죠. 말인데 네. 그 기분 나빠하죠. 예, 네. G2라는 거는 미국 밑에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G1은 네. 미국이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은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싫죠. 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꼭 세계 2대 경제체, 뭐 세계 양대 경제체 이런 표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고받기가 있든 뭐 대외전이 있든 궁극적으로는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기업들이 막 빠져나오고 그러지만 기업이라는 게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또 장사된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중국의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많이 들어오라 그러면서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막 이러니까 가기가 싫잖아요.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거기 원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셔야 되지만 새롭게 뭔가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들은 그런 거부터 탁탁 걸리는 거예요. 가면은 뭐 노트북, 핸드폰도 수시로 검열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잘 안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정부가 대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적으로도 정말 개방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물론 이제 공산당 통치의 유지가 핵심이지만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그럼 좀 전향적인 생각을 지금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건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거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마감하고 중성장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중성장으로서 어쨌든 그 GDP 규모로 2위국까지 도약하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흔들흔들하는 그밖에 여러 위기 상황들도 많이 연출되고 있으니 뭔가 대응책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속에서 좀 제가 느껴졌던 거 하나가 중국이 어쨌든 내수 중심으로 회복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24년 1, 2분기 GDP를 기여도로 구분을 해보니까 내수 기여도가 쏙 빠집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계가 저축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축을 계속 올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은 없지만 당장 취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러면 오늘 당장 차 한 대를 뽑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인 케이스로.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소비를 아끼는 거야. 저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배경은 미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저축을 올리는 현상. 그리고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못 하고 부채 상환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가는 현상. 이게 결국 기업들의 신규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포함해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구조. 이게 소위 저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만큼 이렇게 이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온 나라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24년 상반기까지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나라도 금리를 인상하고 제약적으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만 나홀로 금리를 인하하고 LPR이든 뭐 다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유동성 공급하고 그랬는데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안 하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아무리 낮은 금리를 유도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좀 지금 중국적으로 판단하고.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그 부동산 경기가 부양하는데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고 예. 집을 사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사실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며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일원으로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 디플레이션 아래 공포 뭐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가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 2, 3년간 계속 보면 실질적인 디플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더 악화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제 이렇게 돼가면 이제 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심리, 소비 심리, 네. 기대 심리 이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제 경제 정책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게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그건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바꾸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어요. 큰 줄기를 그냥 갔는데 워낙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증요법을 갑자기 막 실행을 하고 이 대증요법들이 분야별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상호 충돌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냐를 또 따지다가 실기하고 예를 들면 20기 3중전에서 나타난 개혁안이 300개입니다. 회의 일주일 하는데 300개 개혁안이 나오니 그거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더기가 돼버린 거죠. 이 정책의 정책. 어려움을 예. 그러니까 부처별로 다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돼버리는. 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또는 중국 경제의 주체들이 네. 저걸 믿고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게 네. 거기에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한때 1년 경제 성장률 중에 소비가 견인하는 게 뭐 56%, 7% 이랬어요. 내수가 견인하는 네. 게. 그러면 지금은 그게 3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를 투자와 수출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수출은 나름대로 좀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중국 경제 3대 축이라는 게 내수, 투자, 수출인데 네. 이 투자는 민간 기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는데 내가 만들어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SOC 건설이나 뭐 기금을 마련해서 땡겨 써라. 그래야 뭐 일자리가 좀 더 나오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활력이 찾기가 어려운 찾기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투자는 올라가는데 그 안을 찾아보면 민간 투자는 0. 몇 %대 성장이고 나머지를 정부 투자가 하드 캐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수치적으로는 투자가 몇 프로 증가했다라고 나오지만 성분이 너무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중국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의 내수 또는 이 전체적인 경기를 어렵게 보는구나 예.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적어도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경제 위기설입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 위기설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완전히 붕괴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특별한 정책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가까운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일부는 민간에 풀어놓지만 네. 정책적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나온다면 네. 심리가 좀 회복이 될 수 있고 네. 심리가 회복이 되면 뭐 옛날 같은 그런 성장은 어렵더라도 네. 조금은 네. 그 경기에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소비가 잘 진작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신규 투자를 못 하니 일자리가 많이 생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이 영위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소비할 수 없는 악순환 악순환 고리에 고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이 좀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디플레이션 현상. 지금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그 PPI 기준으로 네.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23년, 24년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 0%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랑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인데 중국은 3.5% 정도 네,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 물가랑 비교해 보면 중국은 2%라고 목표 물가를 세웠을 때 0%인 것과 3.5%가 적정한 물가라고 생각했는데 0%인 것은 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세워 보면 이미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협에 놓인 게 아닌가. 그리고 디플레이션 위협에 놓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물가라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고장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